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한이이고요. 저는 나다고요. 그리고 저는 은댕입니다. 와, 새로운 오늘 땅콩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20대 은댕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잘 몰라서 저희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단골 질문이거든요. 네. 닉네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닉네임은 그 제 이름에서 한 글자 은자랑 그리고 댕은 그 요즘에 강아지 댕댕이라고 할 때 그 네. 댕댕이에 따와서 제가 그 강아지처럼 귀엽다는 뜻에서 아, 은댕이라고. 강아지 상이신 네, 편인가 맞아요. 봐요. 아,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진짜 정치 수다로 넘어가서 네. 혹시 내년 대선이 아니고 이제 올해죠. 네. 올해 대선 누구를 뽑을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누구를 뽑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 가는 후보가 있어요? 이 뭐 축약이 됐다거나 지금 4명의 후보 정도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 그 가장 지지율이 높은 두 사람 중에서 뽑을 생각이긴 한데, 네. 근데 제 3지대 쪽으로는 눈을 아. 돌릴 생각이 없나요? 네, 저는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만약에 이게 딱 결정이 된다고 하면 최대 변수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대장동에 진짜 이재명이 개입을 했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좀 그런 좀 정치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거에 더 의미를 두는 편이어서 좀 더 제 생활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지를 가지고 저는 좀 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딱 20대의 그 표본이라니까. 20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진짜 정책 보고 실용적으로 나한테 뭐 해줄 거냐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잘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나다님은 은댕님에게 궁금한 게 없을까요? 혹시 정치권에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정치권에 바라는 거요. 네. 정치권에 바라는 거라면 아니면 좀 쉽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나랑 삶이 바뀌는 그런 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뭐가 그쵸.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사니까 그 집값 문제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이런 너무 불확실하고 좀 불안정한 집값 시장을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누가 안정화시켜줄 수 있을지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정화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을 많이 해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요. 예전에 그 저희가 제이님을 섭외를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젠더 이슈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네. 그 주에 젠더 이슈가 터졌어요. 근데 또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은댕님을 오늘 섭외하고 나니까 오늘 딱 마침 이재명 후보가 되게 자세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늘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녹음을 일요일 저녁에 하니까 네네. 일요일 저녁인데 그래서 이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진 못했지만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청정라거가 또 모르지만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지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듣다 보면 나이가 하고 싶어지는.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읽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K님 코가코요님의 댓글 우리 나다님 읽어주실게요. 네, K님 코가코요 분께서 그 팟빵에다가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멸공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지난주 멸공 얘기를 했는데 오너 리스크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해당 오너가 올릴 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겨냥한 듯한 포스팅을 올렸는데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만약 일반 노동자가 해당 발언을 했다면 안 잘리고 무사했을지 이런 점이나 오너가 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댓글로는 땅콩 사태를 비롯해 오너리스크 사건들이 자꾸 펼쳐지는데 언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이에 관해서도 다루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근데 저는 K님 코가코요 분의 의견에 좀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정치 팟캐스트인데 오너까지 다루기에는 좀 벅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오너 부분도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마 그 저희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 그 중에 뭐 기업과 관련된 정책 얘기하면서 오너 부분을 다뤄보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거 멸공 논란을 다루면서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를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좀 더 청년 정책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오너 리스크를 다루게 된다면 오너가 한 행동으로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뭐 외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제 정책에 무슨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왜요? 네 이런 팟캐스트 방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댓글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나나님도 못 오셨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만일통님이 일상 친화적인 주제가 좋네요. 진행자들이 또한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의 삶이라는 것 고통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청바지 시간에 청바지라는 코너가 저희가 이제 청년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또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정규직의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국회 인턴하는 친구가 오니까 어쨌든 그 친구도 계약직으로 인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진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일반 청년 얘기를 되게 많이 해달라고 평소에 이제 댓글이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진짜 저희가 항상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는데 네. 지난주만 딱 긍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았던 그래서 은댕님을 모신 거죠. 좀 마음이 아프네 근데. 왜요? 비판적인 댓글밖에 없다고 하니까. 비판적인 댓글 저는 좋아해요. 네. 저희의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맞아. 네.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기분 좋은 어피치님의 댓글 혹시 은댕님이 읽어주실 수 있는지. 네. 기분 좋은 어피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멸공 논란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도 주적이 누구냐를 뭐 대답하지 못한다고 공격을 했었고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방문해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으로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잘 챙겨 듣겠다 화이팅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어피치님이 되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피치님처럼 주적이 누구라고 물을 때 북한이라고 대답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외교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주적을 북한이라고 할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북한한테만 공격받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위험성은 높지만 주적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전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 뭐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북한을 꼭 지칭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어떨까?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주적은 북한이라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국경에 남북한 GDP에 병력을 얼마나 배치하느냐 그리고 자원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이런 국방 정책에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적을 북한이라고 할까 안 할까 이거를 지켜보는 거는 또 국민으로서 이걸 보고 국방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보죠. 네, 그러니까요. 국방 정책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다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퍼는 한이입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한이가 소개할 첫 번째 이슈 민주당과 불교계 갈등. 요즘 민주당과 불교계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시작인데요.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말하면서 봉이 김선달의 불교 이제 스님분들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가 불교계의 대규모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1일 정청래 의원은 조계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 참석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브리핑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해관이 찾아와 자진 탈당을 권했다고 올려서 파장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계에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와서 이런 불교계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좀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은 거를 정청래 의원이 공론화시킨 거죠. 그래서 한이의 한 줄평, 대선 앞두고는 무조건 말조심. 말 조심해야죠 진짜.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 말도 사실 대선 앞두고는 엄청 커지기 때문에 좀 맞아요. 말조심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다가 소개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홍준표의 공천 요구인데요. 지난 수요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처갓집 비리 처단 그리고 국정운영 담보였습니다. 이 중에 국정운영 담보 내용으로 이번 대선에서 비어있는 국회의원 자리 몇 가지 국회의원 자리 중에 종로와 대구 중남구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 그리고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이게 구태 정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측근을 공천을 요구했고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지도자급의 인사는 나대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비난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최재형 원장과 회동을 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동안 페북 4개의 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원팀은 사실상 깨진 모양새죠. 나다의 한 줄평, 앙탈도 정도껏 부려야 귀엽지. 와우, 홍 의원한테 지금 앙탈이라고 한 건가요? 네, 너무 앙탈 같습니다. 네, 그다음 가시죠. 은댕이가 소개할 세 번째 이슈. 이어지는 무속 논란. 지난주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투에 대한 부정적 의식 그리고 무속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의심이 육성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한자 왕자를 그려넣거나 역술인 천공 스승과의 인연으로 무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과 이어지는 듯한 이슈가 생겨서 좀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선대위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곧바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도 했죠. 이제 대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한 무속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은댕의 한 줄 평. 우리나라 국교가 샤머니즘이었나요? 너무 잘했는데? 그래? 아니 근데 저희가 이 브리핑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땅콩 손님이 지금까지 이제 진호님, 제이님, 베리님 이렇게 세 분이 오시고 네 번째시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동화돼서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쑥스러움을 타시는 네, 제가 은댕님이 굉장히 부담 갖고 그러니까요. 긴장을 너무 많이 긴장을 했어요. 많이 하셨는데 근데 네. 너무 한 줄평을 완전 첨찰살인으로다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칭찬을 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더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 점점 더 긴장되네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브리핑에서 얘기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의견들을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3부 청바지에서는 이제 은댕님의 핵심 이슈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아, 아, 저희가 이거 항상 방송에 네. 규동님이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자리가 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어색하네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뭐니 해도 규동님 뭐 저기 누구죠? 그분 누구셨죠? 춘식님 춘식님. 빠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한이님이 없는 게 제일 빈자리가 아, 크더라고요. 제 앞이라고 일부러 그러시네. 진짜로 한이님 계셔야 돼요. 빠지지 말고. 나다님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또 저 없을 때는 그렇게 규동님하고 춘식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면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안주거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청정락어와 함께 먹을 안주거리는 여당 불교 갈등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까 전에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민주당하고 불교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댕님. 저는 솔직히 네. 이 불교계와의 이런 그러니까 뭐 대선 뭐 이런 선거 기간이 되면 네. 굉장히 이 정치권과 이 종교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친밀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계 네. 쪽에서 하는 행동이요. 아니 저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뭐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는 게 뒤에 가서 다들 웃고 서로 이제 뭐 얘기 다 하고 할 거면서 앞에서 이제 뭐 대선 기간이니까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에서도 그렇게 천만 뭐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만큼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너네가 뭐 불교 표 민심을 뭐 다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듯한 저는 모양새라고 느꼈고 근데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불교계에 대해서는 들었고 또 반대로 이 여당에 대해서는 이 예민한 시기에 네.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이게 했어야 되나 이게 사실 그런 종교 관련된 표심이 또 만만치 무시할 수 않은데 없죠.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불교계의 반발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가서 108배까지 하면서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정청래 의원의 말로 불교계가 사실 반발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가서 정청래 의원한테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그거를 공론화를 시키면서 이게 더 불붙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공론화한 게 잘못됐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탈당 권유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탈당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공론화한 사람도 자기 살아남으려는 공론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치적 네. 생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혹시 나다님은 생각이 드신 게 있을까요? 저는 불교계 입장을 10분 이해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예전부터 정청래 의원을 비판해 왔어요.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이때 발언한 이후로부터 계속 비판을 하시고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셨었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의 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왜 이제 와서 108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정청래 보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억울하겠죠. 자기는 뭐 그때 말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나가라고 한다? 화가 날 법한데 저는 이게 그 문제와 별개로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 화가 나고 정청래가 잘못한 거와 별개로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싶어요. 언론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루면서 문제 삼아야 되나?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이 양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며칠 동안 다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되게 다룰 문제들이 많을 텐데 뭔가 너무 이슈에만 매몰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정청래 의원한테 아쉬운 점은
이게 논란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됐더라 하더라도 네네. 108배를 그 아까 이제 한희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들은 건데 108배를 의원들이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해야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고 있으면 이게 못 됩니까? 들어오게 할 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앞에서라도 한다든지 뭐 네. 아니면 진짜 진정성이 부족했다. 맞아요. 진정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불교계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직접 듭니다.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했다. 네. 근데 이미 타이밍을 일단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불교계 반발이 사실은 이번에 들어서 온 게 아니라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쪽으로 많은 그런 행사들을 하고 음. 그런다고 이런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음. 민주당이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 아이템을 가져왔을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싶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너무 저도 오버한다. 저는 사실 뭐 정치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 주요 이슈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 해서 이게 주요 이슈일 정도인가. 맞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또 뭐 사실 불교와 관련된 아니면 종교와 관련된 엄청 뭐 중요한 정책을 말했다. 네. 뭐 그런 거면 사실 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서로 기싸움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도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정치뿐만 아닌데. 아니라 언론에 대한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여당 야당을 좀 기계적 중립을 맞춰서 하나는 여당 얘기, 하나는 야당 얘기를 꼭 하자라고 했더니 여당에서는 가져올 이슈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여당이 잘못하고 있네요.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정책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저희가 또 이제 무속 논란, 네거티브를 다룰 건데 네. 또 여당만 정책을 다루기에는 또 그쵸. 너무 여당 친화적이니까 일단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네. 그 네. 본인이 쓰신 문화재보호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이런 것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사과는 언제나 진정성이잖아요. 네. 그냥 맨날 찾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네, 매일매일 가서 선거초려. 네, 아침에 새벽에 가서 뭐 절밥을 먹던 새벽 뭐 기도하듯이. 먹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가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진짜로 진정성 있게 잘못했다. 근데 내가 정- 그때 몰랐다. 네. 근데 정성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럴 일이야? 우리처럼 그렇죠.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해야 돼? 자, 이제 저희가 할 말 많은 두 번째 안주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진법사 논란인데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정치권과 무속은 뗄 수 없는 사이 같은 게 사실 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뭐 대사를 앞두고 조상의 묘를 그렇게 바꿨대요. 맞아, 그래요? 맞아, 그 말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도 네. 무슨 큰일이 앞두고 있으면은 조금 그렇죠. 아니 당장 시험 앞두고도 뭐 미역국도 먹기 싫고 네네. 머리도 감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손톱 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 비과학적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고 조금 무속에 기댈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는 너무 좀 많이 기대는 것 같은. 사실은 이것도 할 말이 좀 그런 게 저희가 예전 대선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많이. 네. 근데 이번에 무속 논란이 터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면서 조금 황당한 거죠. 근데 그 영화 더킹 아세요? 아니요. 저도 제가 안 봤어요. 그게 저희가 뭐 보려고 두 번 본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두 번을 봐서 내용을 잘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우성이 이제 검사였나 그럴 거고 조인성도 검사인데 그 검사들이 대통령 후보 누군가를 밀어줄 때 그 엄청 유명한 정치인들이 막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네. 그 계속 빌어서 맞추고 거기에 맞게끔 검사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무속인들과의 커넥션이 되게 크대요. 궁금해서만 물어봤는데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여의도에 점집이 하나 있대. 그래요? 네. 저 지금 10년 전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엄청 중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그 점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아까 한이님 말씀해주신 대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무너지니까 맞아요. 그걸 자리 잡기 위해서 점을 기댈 수밖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음. 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신 이분은 너무 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논란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괜히 아니더라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은행님은 혹시 그 무속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네. 아는 게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사실 네네.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다는 것들을 저도 이제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그냥 뭐 어쨌든 대통령 후보도 사람이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점을 보고 이렇게 무속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거를 뭐 맹신해서가 아니더라도 이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도 뭐 이제 그런 신년 점 보러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괜히 뭐 불안하던 것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네. 더 내가 그런 불안한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의미에서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 빈도도 빈도지만 어쨌든 이게 심리적 안정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뭐냐 네네.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어딘가에 기대서 뭐 나의 안정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가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실 네. 멘탈 관리를 못해서 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뭔가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그게 뭐든 간에 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판단들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이런 무속 신앙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어떤 네.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 중요한 여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쎄빠지게 일해봤자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맞아. 정책이 뒤바뀔 수 있는 거고 나라가 결정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거의 이거는 우리 국교다라는 생각을 국교, 했었거든요. 네. 그런 최고 권위자가 사실은 네네. 한 명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의지를 하고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최순실 사태에서도 저희가 이제 거의 분노를 했던 부분도 저는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박근혜가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의 말에 우리나라 당시에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됐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와, 근데 네. 왜 감탄하세요, 왜요? 아니 나다님? 은댕님 아까 전에 자기는 말 못할 것 같다고 맞아. 그래요? 걱정했는데 거의 뭐 그냥 평론가처럼 정말 네. 두 분이 굉장히 칭찬에 아주 관대하시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 대우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러게요. 저 궁금했던 게 청년은 이 논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거와 같나 궁금했는데 나다님도 청년이시지 않나요? 근데 제가 좀 가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는 일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이라는 거에 예민하고 민감한 이유가 그 최순실이 그 무속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없었나? 오방색 주문 네, 이런 맞아, 그런 것도 맞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타로나 사주는 믿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무속 신앙까지 믿진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상하게 보이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속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조상묘를 옮기는 건 오케이? 네, 그 저는 정도는 사실 뭐 봐줄 수 있다? 그거는 그분의 조상이고 그분이 그거를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뭐 100번도 알아서 옮기면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러면 행정수도를 세종이 아니라 전주에 해야 되는데 그 이게 이유가 풍수지리가 좋다. 뭐 풍수지리는 그래도 좀 무속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아예 언급조차 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진 아니지만 풍수지리
괜찮다. 근데 만약에 뭐 네, 네. 점쟁이를 어제 찾아가봤더니 네. 정책 만약에 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예를 들었을 때 네. 뭐 세종에서 갑자기 후보가 2개야. 하나는 뭐 전주고 하나는 뭐 부산이라 치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 2개에 대해서 뭐 전주는 뭐 지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고 부산도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2개를 막 이렇게 아주 열띠게 네. 뭐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부산으로 됐어.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대통령이 어제 점쟁이가 왔는데 어머. 부산으로 점을 찍어주더라. 어머. 뭐 아기 신이 지금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부산이 됐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촛불 시위 한번 거지. 더 해야죠. 그쵸. 근데 뭐 만약에 이제 그 결정 뭐 판단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뭐 네네. 아버지의 묘를 옮겼다. 네. 근데 뭐 그게 전주 부산 어디 둘 중으로 하는데 영향을 안 미쳤으면 저는 뭐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그런 무속을 믿는 거는 괜찮다. 근데 또 만약에 꿈에서 네네네. 전날 대통령이 네. 뭐 한 할아버지가 나와서 네. 부산으로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을 해서 그게 약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뭐 바뀌었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결국에는 전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뭔가의 의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뭔가 불안하다는 거고 이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맞아요. 뭔가 사람들이 의지를 하게 되고 뭔가 이성적인 판단이 되게 흐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속 음. 신앙이 결정에 영향을 안 미치면 저는 사실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네. 그만큼 이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없나 오. 뭔가 자신감이 불안하나 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그럴수록 계속해서 판단을 할 때 뭔가에 의지하게 될 거고 네네. 뭔가 그럼 이성적인 판단들을 좀 더 하지 못하게 될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기에는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가 점쟁이고 무속이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실제 이제 영향을 미쳤다 정책 결정하는 데 네.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대본부 내부에 네트워크 본부에 있었다는 게 만약 있었다면은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네. 있었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세계일보도 그걸 공격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후보가 여유로울 때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판단이 흐려진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바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이제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경선 논란, 그러니까 경선 TV 경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이렇게 그려놨던 게 포착이 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천공 스승님이라는 분 유승민 의원이 토론하면서 천공 스승이라는 분을 아세요라고 했더니 뭐 윤석열이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다가 TV 경선이 끝나고 유승민 후보한테 가서 천공스승 그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유튜브 한번 보시라고 검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되게 커졌는데 근데 또 이런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건진법사 논란이.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왕자를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주 네.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써달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저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앞두고 뭐 시험 치러 가려면 뭐 저희는 안 믿더라도 막 엄마가 야 뭐 팬티 이런 거 넣고 가 부적 막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막 싫어 이렇게 하면서 넣고 가게 되고 뭐 이런 걸 수도 자기는 있고. 사양을 했는데 네. 뭐 이거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라고 이게 얘기를 얼마나 하니까. 자발성을 띄었는지도 조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논란도 있었죠. 코로나 시국에 손 안 씻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진짜 이런 시기에 시기도 시기인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또 자발성 얘기했는데 또 사실 이번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 발언을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하면서 은댕님한테 뭐 미투 이런 반론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사실 되게 무속적인 얘기도 있었거든요.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잘 봐. 이런 되게 무속을 많이 믿는 그리고 우리 또 보지만 뭐 유승민, 홍준표 의원도 다 무속 그거 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 부인이 굉장히 이런 무속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은댕님과 나다님의 의견. 스트레이트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언은 뭐라고 보세요? 아,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들었을 때 뭐 보수는 돈을 다 챙겨줘서 미투가 안 생기고 뭐 진보는 돈을 안 챙겨주니까 미투가 자꾸 터진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이 미투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돈 안 챙겨줘서 투덜대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돈 줬으면은 뭐 좀 만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니네가 돈 없어서 돈 안 챙겨주니까 자꾸 시끄러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나서 저는 그럼 미투를 일단은 성적으로 여성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그냥 단순히 돈 더 달라는 투정 정도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그럼 앞으로 이런 여성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좀 더 이렇게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설득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같이 이렇게 그럼 둘이서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오늘 미투 뭐 터졌다. 에이 돈 좀 더 맞아요. 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얘기를 네. 해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뭐 내가 숨 쉬듯이 듣는 얘기들 이런 건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나랑 어쨌든 제3자인 사람의 얘기가 진실성 있게 들리겠어. 얘네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네. 이게 얼마나 얘네한테는 중요한 일인지 와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좀 많이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하니님은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항상 계속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박적인 거를 폭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되게 뭐가 있길래 그 방송에 어떤 녹취록이 있길래 하고 딱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미투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 언론사 보도에서는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근데 미투 보도는 MBC가 안 다루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안희정 이게- 불쌍하다라는 내용을 네네네. 절반만 뭐 네네. 그래가지고 잘랐구나. 네, 안희정이 불쌍하다.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 잡을 수 있지 이런 얘기는 MBC 뉴스 스트레이트에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거 되게 별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서 나는 이게 좀 많이 실망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거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 일 이후로 김건희 씨 팬카페에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되게 참. 뭐 그래봐야 몇만 명인데. 네, 그래서 4만 명으로 넘은 걸로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어른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김건희도 이제 나이가 있는 어른이니까 어른들은 네. 그냥 이런 성적인 거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미투 발언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왜 충격적이었냐면 이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라는 분이 이미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희정이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판결이 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안희정이 불쌍하다고 말하고 김지은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는 판결을 부정하는 거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해오는 윤석열 후보가 맞지 않는 거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강조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법에 따라서 다 법으로 한대요. 지가 대통령 권한으로 법을 뭐 바꾸겠다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지가가 아니라 윤 후보께서. 네.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나 둘 다 빠른 사과를 했다는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이 미투 발언과 별개로 전반적인 스트레이트 보도나 서울의 소리 보도를 봤을 때 한 가지는 동의를 해요. 뭐냐? 이 사람의 줄리 의혹은 해명이 된 것 같다. 네. 맞아요. 네, 줄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에는 저는 조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뭐 뉘앙스나
말투, 행동에서 내가 감히 줄리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혹들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명하는 모습들에 국민들이 좀 공감을 맞아, 얻으시지 맞아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감을 얻진 않았지만 네, 그건 얘기하고 싶었어요. 좀 이 이슈가 네. 과연 김건희한테 도움이 됐을까 아니면 해가 됐을까 요거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C가 오늘도 방송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MBC가 사실 후속 보도를 예고했는데 취소했다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김건희 씨한테 더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솔직하게 뭐 미투에 대한 자기 네. 생각도 거리낌 없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 나는 시끄러워서 클럽 이런 데 너무 싫어한다. 나이트클럽 이런 거 싫어하고 그리고 나는 클래식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앞에 발언들이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진실성의 100%.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돈 뭐 우리 하라고 엄마가 그래. 돈 많은데 뭐 하러 딸 팔려고 검사 뭐 그런데 시집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왜 다른 검사랑 뭐 해외 밀정 여행을 떠났다 네. 이런 것도 되게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뭔 소리야 그 패키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되게 그게 걸크러쉬다 막 이래서 좀 늘어난 것도 있죠.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성적대 의혹은 성적대 네, 의혹은 그쵸. 없어졌으니까. 좀 뭐 건진법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스트레이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의 공격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네,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청년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맞아. 영향을 주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좀 진짜 이슈거리인 것 같아요. 딱 들으면 진짜? 그래서 좀 약간 충격적이고 재밌긴 한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 저 사람 절대 안 뽑는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미투 발언은 근데 이게 그거구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씨 안 그쵸. 찍어 이건데 부인이 얘기한 거면 그래도 좀 맞아. 에이 설마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윤석열이 그리고 아니. 되게 세게 말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 신라 호텔 행사, 불교계 행사 이후에 네. 기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뭔 그렇게 사적인 대화를 많이 했냐 막 이러면서 아내에 대한 사과를 바로 하고 그리고 되게 세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좀 바로 해결이 됐던 기계 같아요. 언론도 다 그렇게 쓰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내가 아내랑 요즘에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요? 자기 잘못했다고 하면서 아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이랑 이명수랑 왜 그렇게 통화를 사적으로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뭐 관리를 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사과를 바로 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보시면 제가 진짜 너무 화를 많이 냈었는데 옛날에 네. 노재승 씨나 전두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3일째 네. 논란이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자 그때 사과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카운팅 했었어요. 네. 하루, 이틀, 3일 사과. 그래요? 3일. 네. 처음에 부정하고 해명해요. 막 이상하게. 왜 니들이 의도를 잘못 읽었다. 진이가 잘못됐다. 앞뒤가 왜 하고. 못됐다. 그리고 3일째 딱 사과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1월 5일인가 선대본부로 네. 재구성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사과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청년들 말을 듣고 있긴 하대요. 뭐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아직 그러게요.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말 꺼낸 김에 청년 공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8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 많고 이거 나중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가면 이거 다 있거든요. 전문. 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 얘기를 해봅시다. 결국에는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학습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그러니까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학습과 자기개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100만 원 지원해주자라고 하는데 나 여기 할 말이 많아요. 네, 그럼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실은 우리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저도 이제 취준을 다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준
하기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연간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준대. 그럼 어차피 알바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해줄 거면 독일은 진짜 완전 한 달 생활비 다 준다고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50, 60 이렇게. 그 정도 주면은 나 진짜 취준에 몰입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100만 원 나누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그렇죠. 네. 10만 원도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나는 괜히 이런 걸로 그냥 생색내고 보여주기식, 진짜 보여주기식. 그럼 일단 괜히 자원만 낭비하고. 아니 재원. 재원 그쵸. 네. 제가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예전에 무상급식이 엄청 논란이 됐었잖아요. 오세훈 네. 시장 때. 네. 한 학자 선배분한테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특별히 그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더 퀄리티가 좋은 지원해줄 수 있지 않냐. 이게 제 효용도 의견이었는데, 높고.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무상급식처럼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정책의 시작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한희님이 말해준 것처럼 연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재원이 마련이 안 돼 있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독일처럼 한 달 생활비를 다 줄 수 있다. 그렇죠. 오, 그거는 제가 또 생각 못하고 이것만 보고 또 빡쳤었네요. 하나만 나는- 보탤게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도 기본소득은 동의를 해요. 맞아요. 당은 궁극적으로 당겨 그렇게 가야 있죠.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정책의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그럴 수도 있구나. 은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냥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신 네. 게 있으면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나다님과 한이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사실 그것도 저 못 정했는데 잘 헷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네. 저는 이제 복지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를 하고 네.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선 기본소득 비슷한 걸 이미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지. 네. 막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내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 한 달에 50만 원 준대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네. 바로 그냥 진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면서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열중하면서 사실 청정라고 이 대본 퀄리티도 제가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계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기본소득이란 거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이게 뭐 당연히 있으면 좋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연히 저도 학생 시기가 있었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자기 개발이 조금 더 뭐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데 그게 과연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할 그 필요하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요. 그 아까 비효율적으로 무상급식 생각하는 게, 그 얘기처럼요. 무상급식처럼 이게 사실 그 문제잖아요. 선별 복지를 할지 보편 복지를 할지. 네. 근데 제가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 딱 필요한 부분들한테 선별적으로 하면 좀 더 정말 취약계층한테 더 퀄리티 있고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네. 근데 모두에게 보편 복지를 하다 보면 좀 더 질은 낮아지고, 하지만 모두가 어쨌든 차별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두 가지를 고민했대요. 일단 좀 더 뭐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만약에 급식 정말 못 먹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을 때 뭐 반에서 그런 아이들한테 손을 들고 말해라.
그러니까 뭐 아니면 선생님한테 와서 말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말을 못 한대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되게 예민한 시기고 맞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부끄러운 네. 시기고 그러면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다 주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이게 그러면 그거 지원받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무시당할 바에는 그냥 굶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무상급식 방향으로 갔던 것도 있고 이건 좀 더 솔직한 얘기라고 들었는데 그 단어 때문에 무상급식이 간 게 그러니까 선별복지라는 게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선별복지를 할 수가 없어서 보편복지라는 이 프레임이 필요해서 무상급식이 또 그렇게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대학생 때 월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 안 했을까? 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지금 뭐 20대부터 뭐 한 10여 년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해요. 항상 돈이 없고 나는 항상 씀씀이가 커지는 거야. 결국에는 맞아요. 내가 있는 돈을 결국엔 다 쓰게 되고 물론 이제 돈이 더 늘어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좀 더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더 생기고 할수록 제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제가 좀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절대적으로 삶이 뒤바뀐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행님 말 듣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학가에 있는 식당들이 네. 메뉴 가격을 먼저 올릴 것 오르겠죠. 같아. 물가가 우선 오르겠고 저도 더 비싼 거 먹으러 다니겠죠. 맞아. 나다님은 어떻게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걸로 네네. 나다님이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같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넘어가서 이 얘기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정책 얘기했으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은행님이 이 얘기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럼 딱히 네, 이유가 그쵸. 있을까요? 저는 그 출산 공약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희 먼저 이거 소개부터 제가 좀 해줄게요. 윤석열 후보가 20일에 출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임산부에게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 짤로 돌아다닐 때는 한 명 낳으면 60만 원, 2명 낳으면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게 됐는데요. 은댕님은 이런 출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진짜 필요한 출산 정책은 뭔지 이런 거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도 이제 뭐 잠재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아이를 여러 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몇 있어요. 명이요? 저는 한 3명은 낳고 저도요. 싶다. 그래요? 네, 저희 애국자. 네. 저희 애국자시네요. 그래서요.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출산 공약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그 출산 지원금 저는 네. 솔직히 그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제 출산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네. 뭐 진짜 만약에 출산을 하면 뭐 한 1억을 준다. 네네. 그러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영향을 허경영의 주겠죠. 공약입니다. 그쵸.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실현이 된다. 뭐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이 정말 내 삶을 정말 이 아이한테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준다면 저는 그거에 따라서 제 뭐 출산 여부가 바뀔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사실 얼마를 준다고 한들 그게 나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 뭐 사실 맞아. 60만 원? 택도 없죠. 얼마나 들어갈 게 많은데. 그쵸. 뭐 60만 원 받아가지고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한 달에 그게 정말 체감도 안 될 거고. 근데 이제 60만 원 고작 준다. 저는 차라리
제가 이제 20대 여성으로서 네. 임신을 할 수도 있는 여성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보다 진짜 육아휴직이나 제대로 그쵸. 감독해서 육아휴직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사내 분위기 막 이렇게 네. 눈치 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내 분위기 그런 것만 좀 잘 돼 있어도 좀 아기를 낳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생활이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복직을 했는데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눈치 주지 않는다. 너 없을 때 이래가지고 좀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얘기 없다. 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진짜 없던 사람도 한번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 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저도 그 후속 아이를 이제 나중에 키웠을 때 정말 맞아. 현실적으로 이게 영유아기 때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 맞아요. 시기가 다 부담스러운 시기인 음. 거고 그 시기를 어떻게 촘촘하게 좀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거 플러스 저는 모든 회사에 뭐 1층이나 지하 같은 데나 그런 어린이집 그쵸. 같은 거를 만드는 맞아. 것도 그거 너무 중요해. 네,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으면 내가 출퇴근할 응. 때 그냥 애 데리고 가서 여기 맞아, 두면 맞아. 되고 1층에 있고 하면은 급한 일 생기면 그냥 잠깐 내려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또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훨씬 하는데 보통 이게 집 근처에 보내놓잖아요. 그럼 나는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 맞아요. 저 멀리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막 응급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가는 데만 최소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 맞아요. 것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업무에 집중도 더 안 될 거고 효율도 맞아요.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저는 어린이집이 회사에 있었으면 무조건 이제 회사들에서 하나씩 만들도록 그걸 하도록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던가. 괜찮은 어. 공약이다. 근데 괜찮죠? 그러면 10명짜리 10명 기업 직원 10명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여러 기업에서 뭐 몇 개, 그러니까 건물을 뭐 같이 쓰는 거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건물에서 뭔가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해보면은 생각을 하면은 만들 수 있지 어쨌든 않을까. 유치원이 저는 그렇게 되면 약간 사립보다 조금 공공 유치원이라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냥 네. 진짜 여기 버스 정류장 세우듯이 이렇게 네. 간격 맞춰가지고 맞아. 이 지역의 직장인들은 여기 보내세요 이런 거 있으면은 차라리 더 마음 편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에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회사 내에 유치원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는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그래서 여성 퇴직률이 정말 낮대요. 오. 그러니까 애를 거기다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만큼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네, 좀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돈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네네네. 내가 정말 돈 많이 벌고 저도 그 애 셋 낳는다는 전제가 제가 굉장히 금전적으로 여유롭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그럼 저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애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출산율을 바꾸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 지원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다님 덧붙여 주실 말씀. 저 굉장히 동의하고 저는 돈 주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옵션이고 이거는 여기에 더해서 아까 한이님이 말씀하신 경력 단절 네. 저 이거 강제로 여성분들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성은 무조건 거기보다 1년 더 쓰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반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남자들이 안 써요. 그리고 그 아까 한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경력 단절이 왔을 때 네. 다시 돌아갔을 때 네. 그 분위기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원격 교육을 받는 거죠. 일을 하면- 내가 돌아갔을 때도 아. 한 달 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 알 수 있게끔 그래야 돌아가서도 다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차라리 그러면 휴직보다 약간 한 달에 한 번 회의 참여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소일거리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뭐 대화를 더 해서 그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는 이제 제안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진료 체계 진료비 지원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우리가 10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이런
나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정도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좀 여성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불균등한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제한이 제일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맞아. 애를 낳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이따가 네. 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나다님이 저희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출마하시면 포퓰리스트 소리 듣겠는데요? 그니까요. 너무 많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 불가능한 게 많아서. 아니 남성들이 안 써요 육아휴직을. 아니 그러니까 못 써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들이. 근데 맞아. 네. 저도 남자도 무조건 육아휴직을 필수적으로 쓰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쉬고 싶어요. 애 보면서 애기랑 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2부 마무리할게요. 저희 진짜 오래 했거든요. 네. 네. 아 그래? 네, 오, 2부 그러네. 마무리하고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3부에서는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 청바지 시간입니다. 와! 오늘 주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제가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꼭 은댕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청년들은 다 무주택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우리 은댕님이 주택을 미쳤다. 구입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세금도 내는 네. 거예요? 아 세금 내죠. 어. 종부세를 얼마 내는 정도 건가요? 종부세까지 그 집값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그럼 재산세를 내시는 네 재산세를 내요. 아. 저도 멋있다. 이번 여름에 여름이 아직 안 왔구나. 네. 네 겨울에 몇 달 전에 한번 나와서 내봤어요. 오.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근데 얼마 안 나왔어요. 저도 제 부모님께서 재산세가 혹시나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서울이니까. 아 네. 근데 다행히 저희 집값은 아직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서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냈던 걸로 오. 기억합니다. 오. 근데 집을 그렇게 소유하는 많지 대가가 10만 원을 준다는 거 자체가 일단 나는 그 국가의 시스템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뭔가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에 집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집이라는 물건을 가졌다는 거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그쵸. 거죠. 그게 되게 어른 같아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얘기할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원룸 살거든요. 1억 네네. 전세 1억 2천에 원룸 사는데 네. 집 주인이 98년생이에요. 네? 아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집 서류 사인하는데 엄마랑 그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 아들이 이렇게 다 도장 찍고 엄마가 여기 찍어, 엄마가 여기 해준 찍어 거구나. 이러고. 근데 또 이상하게 내가 가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거 우리 아들 통장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 아들 자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봐 그 통장 번호 뭐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그쵸. 가계약금을 넣었어요. 네. 아 아무튼 그런 일이 착잡하네요. 있었습니다. 그분도 재산세를 내겠죠. 그쵸 원장님 내겠죠. 집 왜 샀어요? 저는 일단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왔는데 그 집이 정말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네. 대학생들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게 내 집이 아닌 서러움이 정말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집에 뭔가 하자가 있어도 이거를 내가 고칠 수가 없고 맞아. 그러면 뭐 저 같은 성격은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 하자 있는 부분. 만약에 저 네. 예전에는 집에 한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물이 벽에 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게 물이 이게 스며들면서 계속 그게 창문을 시공을 할 때 좀 저렴하게 해서 그런가 이게 규격이 정확하게 안 맞았나 봐요. 그 네네. 창틀이랑 벽이랑.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항상 새요. 많이 오는 날이면. 이게 반복되니까 그 창틀 주변으로 이제 곰팡이가 슬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 안 바꿔주는 거죠. 이제 음. 집주인은 이게
지금 이번에 들어올 때 새로 한 창문인데 그냥 써야 된다. 이게 다 비용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제 집도 아닌데 그거 창문 고치는데 100만 원은 넘게 드는데 그 돈을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차피 세입자고 이거 하고 나면은 나갈 건데 맞아요. 여기에 그런 돈 하나하나 드는 게 굉장히 부담이고 이게 내 과실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럼 저는 집에 갈 때마다 그냥 눈이 계속 거기로만 가요. 그냥 그 곰팡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은근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나의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었고 또 이사를 매번 가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사 뭐 한이님도 네. 자취해보셔서 네네. 알겠지만 집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잖아요. 발품 사는 거 진짜 힘들죠. 저는 또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한 1년 몇 개월 후가 너무 무서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집을 내가 뭐 만약에 11월에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 2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한 그 두세 달 전부터 이제 집 찾아야 되고 뭐 이사 날짜 맞춰야 네. 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럼 체력 사실 엄청 써요. 네, 저는 한 학기마다 이동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음 집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가 얼마고 어떻게 가야 되고 뭐 보증금 얼마고 내 돈이랑 얼마나 맞으며 뭐 거리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고려해야 되니까 매번 너무 서러움을 많이 느껴서 저는 이제 취업을 하자마자부터 저는 집을 이사를 해야겠다. 집을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했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전셋집에 살았었는데 네. 그 전에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도? 네, 전세가 이자로 나가는 돈이나 그런 이자로 거?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이제 돈 굴리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이제 아.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목돈이 여기 묶여 있으면 이제 내 돈이라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상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맞아, 내가 맞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여기다 주면은 이 맞아.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걸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굴리든 집주인은 뭐 이걸로 맞아, 또 맞아. 재투자를 해서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내 1억 6천 가지고 돈을 굴려서 추가 수익을 얻으면서 나한테 생색은 다 내고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은댕님이 집을 샀다고 했을 때 왜 샀어요? 이러니까 은댕님이 한 말이 그 돈 굴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네, 전세가 저는 그게 이 정말 말이었어요. 사실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재테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을 이렇게 냅두면 안 된다. 이건 뭐라도 굴려야 되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주식도 하고 하지만 이 큰 돈을 제가 막상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니까 부모님과 얘기한 게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갭 투자 생각도 했어요. 갭 투자를 해서 이제 집은 여기 계속 살던가 아니면 다른 전셋집을 가더라도 네네.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살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좀 이제 아무래도 집을 고려하다 보면 아파트를 사야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아파트는 아무래도 전셋값이랑 집값이랑 차이가 네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갭 투자가 쉽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갭 투자는 보통 빌라나 이런 데서 빌라가 하는 좀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죠. 만약에 이제 돈이 시드가 적다면 아파트는 최소 이제 보니까 억 단위로는 차이가 단위가 나요? 네,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돈이 이제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굴리기 위해서 집을 사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택 청약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집이 당첨되면 네. 결혼해서 네. 이제 나는 서울에 자리 잡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진짜 제가 알바하면서도 1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무주택자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낸 것도 무주택자에게는 좀 더 주겠다. 이거를 네네. 뭐 30%인가 이거를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무주택 그거는 아깝지 않아요? 사실 혜택?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사실 제가 집을 지금 산 건 거의 청약을 포기하고 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청약이 정말
그걸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컸는데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청약이 당첨이 돼도 네. 그때 넣을 돈이 없으면 오. 그것도 문제지 맞아, 맞아,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뭐 그것도 어차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그 청약이라는 게 너무 지금 보면은 너무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뭐 착실하게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뭐 당장 10년 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될 거야라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좀 더 기다릴 텐데 이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맞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그냥 청약 포기하고 내가 좀 더 발품 많이 팔고 좀 더 부동산 공부 많이 해서 그냥 내가 이걸 굴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더 리스크가 있지만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시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무섭지는 않으세요? 아, 무섭죠. 정말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저희 이제 부모님도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집을 사시는데 비용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말 저희 집이 파탄 날 만큼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자 주의였고 이제 엄마는 근데 옛날부터 저희가 처음 대학 갈 때부터 집을 사자였고 근데 아빠가 너무 강경한 집값 폭락론자여서 반대가 되게 심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만 하다가 못 샀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까지 집을 사자고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빠가 결국에는 뭐 의견을 굽히셔서 이제 사게 되긴 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게 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저도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맨날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 왜 떨어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제가 이제 살려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목돈을 쓰게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작년 초에 이제 한 1년 딱 전이었는데 집 그때 알아보던 시기가 정말 머릿속에 그 집값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그 집값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맨날 저희 집 검색해서 집값 변동을 보고 저희 집이 또 세대수가 좀 많았고 그때 당시에 조금 핫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던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됐어요. 가격이. 정말 그리고 부동산도 제가 그때 알아볼 때 좀 집이 거리가 서울 중심가에 좀 떨어져서 그것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과연 여기를 사야 되나. 근데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1,0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그 패닉 바잉이라는 감정을 정말 느꼈고 제가 처음에는 뭐 가보고 근데 여기 너무 먼데 내가 여기서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다음날 전화해보면 그 집 이미 나갔고 다른 집 나왔는데 좀 더 조건이 안 좋은데 2,000만 원 더 비싸. 근데 그것도 잠깐 고민하고 다음날 전화하면 그것도 이미 나갔고 또 그 다음날은 더 조건이 안 좋은데 5천만 원 올라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저는 전셋집 알아볼 때도 그쵸. 한 1억 1,000만 원짜리가 여기 더 넓었는데 진짜 잠깐 고민했는데 없대. 맞아요. 근데 없어. 1억 2천짜리 했는데 더 좁아. 맞아 이게 진짜 이러니까 우와. 사람이 너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고민이 싹 해결되고 이거 산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매물 뜨는 거 제일 빠르고 제일 층수 높은 거 저한테 바로 연락 달라고 해서 연락 오자마자 그때 그냥 바로 달려가서 계약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대출이 아직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때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게 내가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대요. 은행이죠. 은행에서 1금융권 가신 거죠? 네, 1금융권에 가서 이게 그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건데도 일단은 집 계약하고 계약서 들고 와야 심사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대출 받아서 그거를 넣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최소한의 계약금과 그리고 그 보니까 중도금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이게 내가
집값이 뭐 만약에 5억이라 치면은 보통 저희는 5억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뭐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더 뭐 이사 비용 이런 네, 것만 네.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5억에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뭐 3억 받는다 생각했다. 그럼 네. 2억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대출 3억은 내가 잔금 치르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날 나와요. 아, 근데 내가 네네네. 그 전에 내야 되는 게 뭐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이런 게 3억이 보통 내 가지고 네네. 있는 돈 2억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이 없어. 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신용대출? 마련하는지도 저는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받았었거든요. 이걸 내야 네. 되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보통 내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이 중간에 안 나온다고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럼 난 계약금을 다 잃고 집도 잃고 가계약금이니까. 네, 그리고 나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간다고 이미 말을 해놨는데 나는 그럼 갈 곳도 잃고 다 잃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떠안고 일단 이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네. 계약을 해야 계약서를 가져오고 내 뭐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오고 그럼 그때 이제 그걸 심사해서 뭐 계약이 승인될지 안 될지를 아니면은 결정한다고 뭐 그런 하더라고요. 것도 있잖아요. 특약. 뭐 대출 실행이 안 될 시 가계약금 돌려줍니다.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합니다. 이런 특약. 그런 게 그건 없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해야 된다고 알아서 그거를 이제 뭐 조건을 보고 근데 그 조건이 심사 조건이 되게 어려워요. 뭐 소득이 얼마야 되고 뭐 주택금융공사 그런 상품이니까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돼도 되고 안 돼도 네. 뭐 근무 기간이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딱 맞는지가 솔직히 잘 모르고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만약에 안 되면은 정말 내가 다 잃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매일매일 전화해서 제가 지금 뭐 월급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소득 증명 해보니까 이 정도인데 괜찮나요? 이러면 근데 하는 말이 모른다. 나와 봐야 네, 아세요. 네, 진짜 그 말. 왜냐면 자기들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되면은 책임져야 음. 되니까 그런 말이 돌아오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음. 근데 또 저는 화가 났던 게 그때 당시 이제 대출 규제를 엄청 이제 점점 강하게 하고 있을 시기여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이 대출이 안 되면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 끌어와도 내가 이 대출 상품이 안 됐을 때 받을 수 없게 정말 다 막아놔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집 사지 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 간 크지 않으면 너 대담하지 않으면 집 사지 마. 모든 걸 걸고 도전해. 그냥 뭐 집 없이 살아. 이렇게 느껴져서 맞아, 뭐 맞아. 야 돈 없으면은 뭐 현금 없으면은 그냥 뭐 행복 주택 같은 거 운 좋으면 살고 아니면 임대주택 들어가. 아니면 임대주택 가던가 아니면 빗물 새는 데서 살던가. 약간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대출 규제를 막는 게 사실상 이게 뭐 명목은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뭐 투기성을 막는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체감해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 집 사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만 느껴졌거든요.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쵸. 근데 그러면은 전 이제 저희가 우리 은댕님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샀다는 게 대단하다.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그 불안함. 정말 내 목돈 다 그때 잃고. 맞아요. 그 집 딱 정말 들어가기까지 거의 반년 넘게 걸렸는데 와,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힘들었고 사실 이제는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도 근데 사실 집값을 정말 주기적으로 검색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불안하잖아요. 이제 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네. 집값은 언젠간 다시 오르기 때문에 가지고 마음이 계시면 네, 아마 큰 수익을 얻으시지 않을까. 그러길 잘 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또 맞아요.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한 맞아. 거니까. 무속인. 무속인에 기대지 마시고요. 그쵸. 왕자라도 그리고 다녀야 되나? 그러면 혹시 그 은댕님이 네, 집을 사는 과정 중에서 네, 좀 이런 정책들의 문제가 많았다고 하신 게 되게 지금 많았잖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좀 필요한 정책이 20대 30대가 집 살 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네. 물어봐도 어렵나? 돼요? 너무 조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전에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답답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수 정권에선 대출 다 풀겠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혹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좀 제 집이 있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네네네. 조심스러워지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일단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네. 대출 규제를 그러면 이게 어쨌든 뭐 고소득자나 아니면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그 기준을 어디부터로 정할 건가? 저는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애매해서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돈 잘 벌잖아 하면은 뭐 연봉 막 5천, 6천 이렇게 받는다 쳐요. 근데 사실 5천, 6천 받아도 집 못 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5천, 6천 받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그거 엄청 막혀 있죠. 네 못하게 막아야 맞아. 되나?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대기업 안 다니고 네, 네, 그리고 뭐 난 소득이 3천밖에 안 돼. 네. 그럼 걔가 굉장히 고소득자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쟤는 대출 규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소득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데, 네. 사실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 오늘, 일요일 날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311만 호의 공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부족할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들 몇 명인데, 그리고 청년 그쵸. 플러스 다른 사람들도 다 몇 명인데 311호는 부족하고, 네. 집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내려놔라. 음.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소득을 기준이 아니라 그 네. 다주택자, 네. 주택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이면 좀 팔게 이렇게 유도하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지 않나. 저도 사실 그 집을 사면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고 집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이님은 뭐 실명적이야. 하시면은 집 파실 거예요? 내가 집 10개 있는데 네. 뭐 하면은 파실 거예요? 세금 때려야죠. 그러니까 얘네가 종부세. 지금 세금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세금도 충분히 낼 돈이 있어. 나는 현금도 많아. 그러면은 세금 내면서도 갖고 혜택을 있대요? 줘야지 혜택을. 집을 팔았을 때 혜택을 주면은 집을 팔지 않을까요? 어느 혜택, 정도 무슨 혜택을 혜택? 주시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월세로 45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네. 국가에서 60만 원 주면 되지 않을까? 매달? 그럴 거면은 그것도 너무 괜찮네. 비현실적인가? 아니 부자한테 또 돈을 더 준다니까 근데 반감이 그거잖아요.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세를 60 주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언제까지? 그러네. 그것도 제한이 있죠. 언제까지도 애매하고 근데 플러스 이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월세 소득 45만 원 플러스 이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시세 차이까지가 맞아. 내가 이 이득인 부동산에 거잖아. 대한 내 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그럼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건 어때? 월세 제도 폐지. 월세도 월세를 아예 못 폐지. 받게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살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월세 제도가 정말 만약에 진짜 폐지가 된다면 그쵸. 한 달에 돈 살 받는 곳이 걸 없지 않을까요? 다 전세로 돌리게 하는 거지. 음, 근데 전세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맞아요. 제도래요. 네. 우리나라밖에 다른 나라엔 없는. 전세가 없대요. 근데 만약에 전세로 바꾸면 전세값이 훅 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인식의 문제인 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주거 공간이어야 되는데 맞아. 은댕님처럼 뭐 투자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너무 이거를 그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살 곳이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 현실이. 그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단순히 규제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저는 근데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세입자에 대한 뭔가 권리 같은 게 좀 더 높아지고
좀 집 주인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높아지면 그래도 조금은 나도 세입자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입자의 권리.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집 같은 게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무조건 집 주인이 그거를 해결해주게 한다던가. 그리고 뭔가 내가 주기적으로 이제 집값을 뭐 전세금이든 월세든 그거를 올리지 않게 뭐 지금 뭐 그런 거 만들긴 했지만 몇 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그런 거 보장하는 것도 뭐 지금은 좀 생기긴 했지만 전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더 뭐 세세한 부분까지 뭐 집 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해주면 내가 좀 더 이 집을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뭐 세입자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저는 그 제가 매달 정말 부담스러운 돈을 내면서 남의 집에 살면서도 맞아. 정말 남의 집에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집에 가면서 이게 내 집이 아니라 생각 들고 언젠간 이사 가야 네, 될 곳. 저는 막 집주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뭐 2년 동안 살게 해줬더니 뭐 나갈 때 이러냐 이렇게 집 나갈 때 좀 예민해지니까 그럼 제가 진짜 뭐 생색을- 무상으로 어. 얻어서 여기서 산 난 내 돈 내고 것마냥 내가 살 만큼 그쵸. 산 건데. 제가 정당한 그런 권리를 한 건데 뭐 약간 저한테 정말 살게 해줬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서러움을 느꼈어요 진짜. 근데 이런 거 보면 그냥 난 진짜 사회주의라는 말에 반감이 좀 있는데 그냥 정부가 다 부동산 몰수해가지고 토지공유제 토지공유제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만 집 딱 줬으면 좋겠다. 크기도 다 그게 똑같이. 제일 합리적일 맞아. 수도 있긴 사실 해.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개인의 어쨌든 자산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 개인의 사적 소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자꾸 뭐 팔아라 사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진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입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마음 놓고. 차라리. 네, 그냥 내가 항상 뭐 한이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에. 그러니까 당장 2년 후에 또 어디 갈지가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불안감만 좀 없어도 우리가 조금 더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 여기서 지금 살면 되는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말해주는 후보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의 공급에 대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맞아요.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청년으로서 집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네. 진짜 주거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은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입자의 권리가 좀 더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은 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책임을 갖게끔 의무화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의무화를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청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정책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이님? 근데 또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네. 또 세입자도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집 가진 이미 기성 세대들은 놔두고 너네 청년 세입자들 우리가 권리 높여줄 테니까 세입자로 잘 살아봐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아. 또 임대주택이 계속 살려는 거잖아요. 별개로 해야죠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근데 혜택도 이게 늘려주고. 결국에는 집값을 올리는 게 수요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집을 꼭 사야겠다는 인식 자체가 떨어지면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결국에는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방금 좀 멋있었어요. 그래요? 경제학자 그래서 같았어. 네. 이게 어쨌든 저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엔 심리다. 맞아. 이런 말을 저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집이라는 걸 꼭 우리가 사야 된다는 인식부터 좀 없애서 그러니까 좀 전 두 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사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뭔가 내가 집이란 걸 사는 거에 대한 굉장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는 그 세입자 권리 보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 보장을 해준다 하면 결국엔 다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집을 살 때 단순히 뭐 집값 5억 뭐 세금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 집을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내가 여기 살지 않아도 들어갈 뭐 앞으로의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집을 사도록 한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부담감을 가질 거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좀 단기간 안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집을 직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도 있고 라고 좀 이건 롱텀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긴 하지만 근데 생각을 그래도 해봤어요. 은댕님이 진짜 깊은 고민을 한 게 너무 들렸어요. 진짜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 저는 사실 주택을 사야겠다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새로운 세상 같았고 저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느꼈어요. 저는 좀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청약 이런 거 언젠간 저 청약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청정 낙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오늘도 와주신 나다님하고 특별하게 와주신 우리 은댕님 감사합니다. 역시 규동님이 있어야지 네, 마무리가 규동님이 되네요. 마무리 잘하는데. 아이고. 자, 그럼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수다가 활발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설날 잘 보내세요.